의사가 되면 미래가 보장이 됐을 텐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수능 만점을 받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유명 입시학원에서 큰 돈을 받고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았겠어요. 실제로 정자은행에 돈을 받고 정자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난임 해결에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수능 만점 이후에 내 유전자는 정말 대단한 유전자구나라고 그냥 착각해버린 거죠. 진짜 위험하다, 생각 자체가. 병원들이 전자표기 안 했어요.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확인한 바는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을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너무 싫다. 너무 끔찍한 거지. 학창 시절을 쭉 보면은 원래부터 수능 만점을 받을 정도로 성적이 계속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애초에 국내 최고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둘 만큼 좋은 성적은 또 아니었던 거죠. 수능 만점을 받은 것도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약간 로또 맞듯이 실제로 2018년 수능에서 만점자는 총 15명이나 나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의과대학이라는 환경이 다 학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또 최 씨는 본과 1학년 때 유급을 했어요. 원래 이 시기가 낙제를 제일 많이 하는 시점이기는 한데 어쨌든 스스로에게 자격지심이 됐을 겁니다. 이런 장애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업적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해야만 보상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이 자기애성은 더 강화되거든요.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 같은 것을 자꾸 허상으로 메워 넣으려고 해요. 내 능력 이상으로 더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과대망상 아닌가요? 실제로도 그 최 씨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을 사위로 인정해 주면서 병원을 차려줄게 한 것도 아닌데 최 씨 혼자서 강남에 개원하는 상상을 하거든요. 피해자가 임신을 하고 유학을 가서 아이를 낳고 영주권을 받고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이 키우고 피해자가 미국에서 번 돈과 피해자의 아버님의 도움으로 나는 강남에 병원을 차려준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죠. 겨우 지금 8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혼자 임신하고 육아하고 영주권 받고 병원 개업하고 뭐 다 했네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어요. 죽은 아내는 내 씨를 받길 원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망발이에요? 미쳤나 봐. 진짜.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정말 이런 말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최 씨의 전화 통화 목록에서 이상한 번호가 발견됐어요. 서울이 생활권이었던 최 씨가 그 유독 한 지방에 유선 번호로 자주 통화한 겁니다. 041로 시작하는 지방이었나 보네요. 확인을 해보니까 찜질방이었습니다. 동성애 성지로 유명한 동성애? 찜질방이었습니다. 피해 여성하고 급히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동성애자였던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영상에 나온 강도와 분위기 그대로 플레이 원하고 장소와 도구 및 복장 제공 가능합니다.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최 씨의 주장이긴 한데요. 자신이 양성애자고 또 피해자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남에 개헌한 번듯한 의사로 보여지고 싶어 했잖아요. 동성애나 가학적인 취향이 이게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낄 때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걸 다 피해자 탓으로 돌려버리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여기서 다시 발동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련의 범행 과정이 굉장히 치밀한 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범행이 아주 잔혹했고 이후에도 책임지거나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최 씨 안에 감춰져 있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딸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최 씨를 격려하며 기다리고 함께 동거할 집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도 혼인무효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딸에게 전달했고요.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왜 집을 나오라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딸이 입었던 옷과 가방을 살펴보면서 저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어요. 딸이 메고 있던 가방까지 칼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미 숨이 멎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격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요.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다시 흉기를 들고 찔렀을 당시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던가요? 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죠? 움직이지 않았고 피가 많이 흘러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것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거네요? 혹시 몰라서요. 일차 공격 때 최 씨는 이미 피해자의 목에 깊이 있는 동맥 중에서 가장 깊은 동맥인 송목동맥을 완전히 절단시켰어요. 심장이랑 바로 송목동맥이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출혈이 심장 박동과 함께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있다고 해도 위험하고 응급조치가 없었으니 몇 분 정도 흐른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최 씨는 옷에 피가 튀자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이제 갈아입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옥상 난간 위를 서성거리다가 약 20분 후에 이차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의 틈이 있었던 거잖아요. 20분이 지났다는 얘기는 범인이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체를 다시 훼손했다라는 것이고 사체 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요. 사체 손괴죄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의도를 가지고 절단하거나
불에 태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처하도록 돼 있어서 그 형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2차 공격을 가했을 당시에 피해자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미 죽어 있었느냐 관건일 것 같은데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는 심장이 당연히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더라도 혈흔이 나오지 않거나 굳어서 조금씩 천천히 흘러나오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최 씨가 의대생이니까 충분히 사망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공격을 했다면 사체 손괴죄가 충분히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최 씨는 변호인이 선임된 후인 3차 조사 때부터 진술을 바꿉니다. 사람이 죽은 것을 본 적이 없어서 확신하지 못했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변호인이 선임된 후부터는 형량을 줄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2차에 추가로 공격한 부위가 조금 의외입니다. 어디인가요? 양쪽 눈 주변이었어요. 미쳤네 진짜. 끔찍해. 눈을 왜 공격하나요? 비정상적 감정 상태가 표출된 행동에 가까운 거죠. 범인이 생명을 끊기 위해서 경동맥을 집중적으로 찌른 행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미 사망한 피해자 얼굴과 눈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체 손괴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범행입니다. 최 씨에 대한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최 씨에게 오늘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최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중형이에요. 무기징역도 모자란데 26년은 좀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가 있나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가해자가 사회에 돌아와서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해서 선고한다. 기여는 무슨 기여입니까? 내 딸이 죽었는데. 아니, 사회에 돌아오지를 않아야죠. 수능 만점 의대생은 그럼 살인을 해도 형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의학 지식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데 이용했다면 가중처벌을 해야죠. 최 씨가 매일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그것이 감경 사유로 참작됐다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족의 웃는 행복한 일상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족의 고통과 슬픔입니다. 엄마 아빠는 저 때문에 계속 우실 것이고 가족이 되자고 약속한 사람과 그분의 가족들을 울렸습니다. 아직 제 죄를 모르시는 할머니를 울릴 것이고 사랑하는 동생에게도 큰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반성할 기회를 주신 경찰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체이탈 화법. 네, 유체이탈 화법. 반성문은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사과하는 내용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저희 가족은 딸을 잃은 그날부터 슬픔과 고통,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 씨는 제 딸보다 저희 가족에게 더 분노한다고 말했어요. 심리 상담을 위해 병원에 다닐 때 딸을 추모하기 위해 납골당을 갈 때가 유일한 바깥 출입입니다. 그 짧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군가 해치는 건 아닌가? 뒤를 쳐다보며 주저앉기를 반복합니다. 유가족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은 채 본인 가족의 불행과 슬픔 위주의 반성문은 유가족을 치유가 불가능한 더 큰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하면 감경된다는 게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져서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잖아요. 피해자
피해자의 사정이나 유가족들의 감정,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게 더 괴롭고 슬픈 일이 같아요. 여기에다가 전자발찌 부착건이 기각됐습니다. 최 씨는 출소 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검찰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 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검찰과 최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량이 지금 4년 더 오른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체 손괴에 대한 부분도 인정됐나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공소 사실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즉 기소 자체가 살인죄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손괴죄를 별개 범죄로 기소하는 방법으로 죄를 더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피해자 측에서 사체손괴로 추가 고소를 이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 씨 측에서야 이미 재판을 받았으니까 이중처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씨를 옹호할 어떠한 정상도 찾을 수 없었고요. 항소심에 올라간 형도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씨가 25살이었잖아요. 30년이면 참 50대에 출소를 하는 거예요. 가석방 받고 혹시라도 일찍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유가족에게도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